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3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알파신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속보입니다. 원투펀치에서 승부 예측을 진행한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축구 지식을 자랑하는 한준희 장지현 해설위원 두 분이 동반 올킬 패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게 한준희 의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예? 지난해 차를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지 네. 말자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마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끝내면 저는 그래도 매우 좋은 성적으로 그냥 그렇죠. 남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씀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올킬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절대 저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 이번 주부터는 맹신하지 마시라. 라는 그때 제가 따지고 끝냈어야 보면 뭐 맞은 그래도 거죠. 제가 네. 40% 이상 승률을 유지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예?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한 경기밖에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축자랄 신하영 선생이 한 한 경기밖에 못 맞췄으면 진짜. 2번 주기.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모나코 승리 맞추면서 좀 원투펀치의 체면을 조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레알 살렸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갔으면은 두 경기 정말 맞추는 거잖아요. 진짜 축자랄 되는 건데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예? 저는 네.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제 진짜 예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지현 해설위원이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턱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요즘 네. 좀 빨리 이거라도 네. 날카로워져요. 그거 하고 분석하고 지금 약간 반비례 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요새 있는 것 분석이 같기도 하고요.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살을 다시 찌워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이거라도 날카로워져야 그래야 외모상으로라도 좀 날카로워진 이미지를 가지지. 근데 이것까지 둥그르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정말 안타깝게 두 분께서 올킬패를 당하셨는데요. 그만큼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두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 도르트문트 모나코 이전에 벌어졌던 그 테러 사태, 네. 그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직간접적으로 도르트문트는 좀 피해를 봤던 것도 사실인데 또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알파진 리뷰 이번에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분석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제 바르셀로나가 역전했을 때 소위 3-3-1-3 혹은 뭐 3-1-3-3 이 포메이션이 이렇게 위력적이면 이거 많은 팀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지금도 쓰는 팀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은 누구나 함부로 못 쓰는 것이고 바르셀로나조차도 비상 상황에서만 등장을 하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메이션이 자주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사실은 많은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유벤투스는 아주 제대로 보여줬던 한 판이라는 생각이고요. 두 경기 모두가 뭔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제대로 해낸 팀이 뭔가 더 애매하고 모호하게 플레이했던 팀을 꺾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다시 한번 이제 3백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전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크게 들고 나왔다는 점이 기본적인 패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경기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8초 됐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이날의 의도는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3-4-3 다이아몬드 골 이게 분명했습니다. 사실은 4백처럼 경기를 했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뭐 4-3-3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기본 의도는 분명히 3백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가 수비 시에는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볼 소유가 있을 때는 이제 3백을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상대가 볼을 몰고 이제 들어올 때는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가 완전히 수비 라인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4백을 구축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술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때 3백의 가운데를 누가 섰었냐면 피케가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움티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이 자리가 파리 생제르맹전에는 움이었어요. 그런데 마티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는 이 오른쪽 자리가 마스체라노 선수였어요. 지금 이 자리가 피케로 바뀌었습니다. 신하영 씨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연 파리 생제르맹 때 썼던 3명보다
분명히 저는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티티 선수가 물론 올 시즌에 상당히 쏠쏠하게 정말 역할을 잘 해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으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특히 부스케츠 선수가 없잖아요. 부스케츠 선수가 없으니까 바르셀로나가 빌드업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는 날인데 그걸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운보다는 원래 파리 생제르맹전에 있었던 피케 선수가 더 낫다는 생각이고 이 자리는 무조건 움티티 선수가 낫죠. 기본적으로 지금 유벤투스를 보시면은 유벤투스는 4-2-3-1 자신들이 최근에 잘하던 포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이쪽 자리가 쿼드라도 선수잖아요. 유벤투스의 공격 자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스피드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피드로 사실상 먹고 사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쿼드라도 선수의 공격을 받을 자리를 마티우 선수를 넣었다? 어떠한 바르셀로나 팬들이 보더라도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이 센터백형 자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발이 느리다고 할 수도 있는 선수가 바로 마티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마티우 선수를 굳이 쓰려면 차라리 4백 같이 해서 마티우 선수를 센터백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측면을 동시에 커버해야 되는 이 3백의 측면 쪽 자리,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움티티를 그대로 썼어야 되고 반면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케 선수는 중앙이 아니라 또 측면으로 빠짐으로써 전체적인 빌드업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었던,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전의 비상수단으로 나왔던 3백과 이제 동일한 것을 뭔가 의도를 했지만은 전체적인 선수 구성 자체가 오히려 그 경기 때보다도 비합리적으로 변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스체라노 선수가 됐잖아요. 부스케츠 선수. 근데 이 자리는 제가 승부 예측할 때도 부스케츠 선수가 없는 것이 바르셀로나에게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좀 치명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것이 또 그대로 증명이 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스체라노 선수가 빌드업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예전만큼의 왕성한 스피드로 또 수비를 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실점하는 장면에서 마스체라노 선수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마스체라노 선수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사실상 뭐 실패작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가 이쪽 자리에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 3-4-3에서는 이쪽에 그 당시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하피냐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피냐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그렇게 큰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윙백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세르지 선수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차하면 내려와서 이제 4백을 구성해. 그 컨셉으로 기본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전보다는 훨씬 더 앞에서 공격을 하도록 자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스체라노 선수와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 사이의 공간도 사실은 바르셀로나에게는 약점 부위로서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4백을 쓰는 게 낫지 않았나. 그리고 만주키치 같은 선수가 좀 의식이 된다면 마티우 선수를 쓰더라도 그냥 4백에 그냥 센터백 정도로 만약에 쓰고 차라리 이쪽은 예를 들어 알바 선수의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면 움티티 선수를 아예 후반전에 했던 것처럼 4백에 그냥 윙백으로 써버리는 것이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보수적이지만 좀 안정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3-1-3의 기본 빌드업을 할 때 시작 중심은 과거에 뭐 레이카르트나 과르디올라가 그 위치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부터 들어가서 빌드업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이런 전술로 상대가 나온다면은 마셰라노를 그러면 당연히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 루트를 차단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 그래도 탈압박 능력이나 패스 능력이 부스케츠보다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측면 루트로 바로 전개가 돼서 상당히 불안한 빌드업이 조성이 된 상황이라면 한 의원님 말씀대로요. 바로 그냥 어정쩡하게 포백처럼 다시 전환을 하지 말고 그냥 알바를 투입하든지 움티티를 바로 왼쪽 수비로 놔서 그냥 4-2-3-1 형태로 밸런스 있는 운영을 하는 편이 낫죠. 네, 한 의원님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정 경기니까 설사 뭐 좀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또 MSN을 활용한 역습을 호시탐탐 노린다면 사실은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자신들의 홈에서 골 실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사실 저희가 주말 경기를 안 보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중 세비야전은 상당히 잘했지만은 주말 말라가전을 봤을 때는 또 페이스가 사실 좀 꺾이는 그런 또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포진, 이러한 선수 배치를 과연 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기본 구도 자체부터가 바르셀로나는 약간
경기를 그르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쭉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경기를 잘했던 팀들은 옛날처럼 지키고 있다가 뭐 코너킥 한 방 이런 게 아니라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밀어붙이는 압박을 하는 팀들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가 예전만큼 볼 소유권 유지가 잘 안 되고 실책이 늘어났다는 말씀은 이제 전에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사실 경기 초중반부에는 상당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책략이다. 근데 반면에 그 4골 앞섰던 파리 생제르맹은 두 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막 공격 의지가 없이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그 당시 3백을 성공하게끔 만들었던 또 에메리 감독의 실착이었죠. 자, 지금이 말씀드렸던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가 완전히 내려와서 이제 4백처럼 구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초에 유벤투스가 볼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르지 선수가 미드필드도 아니고 백라인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상황에서 항상 좀 방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지금 뭔가 이제 데자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올 시즌 체력과 기동력이 이거 뭐 경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치는 잡고 있으되 기본적으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좀 느슨한 형태로 의무적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이 장면에서도 이걸 또 풀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르셀로나가 숫자는 많았지만은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동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타이트하지 않다 보니까 이과인 선수까지 볼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자, 이과인 선수는 지금 움티티 선수가 달려나오는 과정에서 생긴 공간, 이 디발라 선수의 앞쪽 공간도 있고 콰드라도 선수의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날 유벤투스의 명확한 컨셉은 측면을 일단 공략하게 되면 바르셀로나의 이 형태는 어려움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만주키치를 세르지가 상대하거나 혹은 이제 피케가 상대하거나 그 상황이든지 아니면 마티우 선수가 콰드라도 선수를 상대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유벤투스는 분명히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이제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레그리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지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도 마스체라노 선수가 조금 더 스프린트를 해주면서 이과인 선수를 괴롭혀줬어야 맞는데 사실은 이 디발라 선수의 공간을 체크해야 되는 움티티 선수가 약간 여기서 또 잘못된 판단을 했죠. 이과인 선수에게 너무 달려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지금 이과인 한 명을 놓고 바르셀로나는 이 5명의 선수가 맡고 있는 셈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도 이제 비효율적인 수비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여기서 이과인은 디발라 쪽보다는 콰드라도 쪽으로 한 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 마티우 선수가 콰드라도 선수와 자신이 스피드 경쟁이 안 된다는 거를 마티우 선수가 인식을 아주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좀 더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붙었다가는 콰드라도 선수가 한 번에 자신을 제치고 이제 뒤로 들어갈 것이 우려가 되니까 자꾸 이제 거리를 주면서 사실은 슬슬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형태의 수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니에스타 선수의 적극적인 수비가 좀 없었어요. 사실 여기서 디발라 선수가 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숫자는 여전히 뭐 충분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뒤이어진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발 속임 동작도 좋았어요. 이 콰드라 선수가 한 번의 속임 동작에 이은 패스를 디발라 선수에게 전해주는데 지금 이 정말 위험지역 골문에서 진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디발라 선수에게 너무도 지금 거리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예, 적극적인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발라가 여기서 물론 재치 있는 슈팅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어떤 수비 조직의 미스, 판단의 미스, 그리고 어떤 기동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서 빠른 시간에 지금 유벤투스에게 한 골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변칙 포백을 쓰려면요. 과거에 2000년대 중반처럼 이탈리아 팀들이 많이 쓰던 한쪽은 오바레파는 뭐 잠브로타가 됐던 측면 수비수를 쓰고요. 한쪽 측면 수비수는 센터백형 유형을 둡니다. 그래서 오버랩을 거의 자제하죠. 그러한 포백 운영을 아예 하려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처럼 아예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오면서 빌드업에 관여하지 하거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3백에 기반한 로베르토가 올라갈 때는 3백에 기반한 간격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좌우로 크게 휘둘러주는 패스에 공간을 많이 노출하게 되고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미리
간격을 좁혀놓고 가서 수비가 돼야 거기서 커버가 되거든지 하는데 벌써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볼을 잡게 만들어 놓으면 마티우 같은 선수들은 거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 바로 위기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변칙 폭백, 정형화된 과거에 썼던 변칙 폭백의 유형도 아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또 변칙 폭백 운영도 아니고 이탈리아 대표팀이 썼던 그러한 운영도 아니고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칭상현님이 얘기한 그런 운영을 했기 때문에 횡간격 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2-3-1이면 측면 커버가 같이 되면서 측면에서의 밸런스가 같이 수비 쪽으로 사는데 그대로 미드필더 라인은 3-3-1-3에 기반한 또 운영을 했거든요. 미드필더 쪽의 움직임은. 당연히 측면 커버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중계하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르셀로나는 초반에 일단 한 골을 잃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제 바르셀로나가 공격에 있어서도요. 유벤투스 선수들은 이미 자리를 완벽하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의 공간,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이 사이로 빠르게 침투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교란하는 플레이가 거의 없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볼은 오래 갖고 있을지언정 항상 그 바르셀로나의 경기 안 풀릴 때 고질적인 약점,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해주는 선수가 적다. 그러니까 거의 서서 볼을 계속 주고받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제 유벤투스 선수들은 좋습니다. 경기하기. 이제 앞선에서는 적당히 이제 압박을 해주는 정도로 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결국 간격 유지를 하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이제 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장면도 사실은 유벤투스가 이날 수비를 잘하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양 윙어들이 유벤투스는 수비 가담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설사 윙백이 앞으로 좀 튀어나가더라도 그 측면 뒷공간 쪽에 전혀 문제가 없는 포진을 항상적으로 이제 유지를 했던 유벤투스인데 여기서도 사실 바르셀로나가 쉽사리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역시 메시 선수가 뒤로 너무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사실상 메시의 위력이 약간 또 반감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메시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어떤 공격 위력이 좀 더 배가 될 수는 있는데 마스체라노 선수가 지금 부스케스 선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메시 선수가 내려오지 않으면 뭔가 볼이 앞쪽으로 전개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바르셀로나의 구조적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유벤투스의 수비진들이 모두 바르셀로나의 다른 라키티치,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 쪽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이니에스타 선수가 돌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옵사이드를 깨트리는 지금 메시 선수의 절묘한 패스인데 제가 항상 존중에 맞지 않는 부폰 골키퍼가 이거를 막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폰의 선방, 이니에스타가 골을 못 넣었던 것 그리고 나서 곧바로 유벤투스의 이것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니까 초반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방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폰이 어떻게 보면 또 승세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아까 그 장면이 나온 직후에 지금 21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벤투스 선수들이 아주 비교적 원활한 공간에서 계속 볼을 주고받으면서 전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과인 선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골을 나중에 터뜨리게 되는 디발라 선수인데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이 디발라 선수 간의 거리로 봤을 때 사실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조금 더 스프린트가 가능하다면 디발라 선수가 그렇게 좋은 공간을 여유 있게 잡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주키치 선수가 사실은 그 윙어로서의 어떤 발재간이나 이런 부분은 좀 투박함이 있을지언정 힘과 폭발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세르지 선수라든가 바르셀로나 측면에서 이 만주키치 선수를 제어하기는 또 쉽지가 이날 않았는데 아까 보셨을 당시에 디발라 선수와 바르셀로나 다른 미드필더들 간의 거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거리가 더 늘어났죠. 이 공간에 디발라 혼자 있어요. 이런 이 상황이 돼버렸고 아무도 빨리 내려와서 디발라 선수를 뭔가 마크한다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라키티치 선수는 이쪽에 쏠려 있었고 사실은 마스체라노 선수 그리고 이니에스타 선수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사실은 수비를 조금 도와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파리 생제르맹과의 1차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바르셀로나죠. 자 여기서 근데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여기서도 디발라 선수가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이 슈팅할 수 있는 정확한 스텝을 맞춰놨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원터치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 디발라 선수의 천재성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줬죠. 슈팅은 좋았고 수비는 전혀 안 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파리 생제르맹과의 1차전에 거의 재판과도 같은 형태였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스케츠도 없는 상황에서 마티유를 투입하고 3백을 가동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태까지의 흐름이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공간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 주질 않고 다들 뭔가 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고, 마티우 선수는 이제 명색이 윙백이 됐으니까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이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혀 네이마르 선수와 연동이 된다든가 유벤투스 수비에 부담을 줄 만한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서 있다 뿐이지. 그런데 와서 서 있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턴오버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뒷공간은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4백처럼 운영을 바꿨는데 마티우를 굳이 이 자리에 계속 쓸 필요가 있었나. 여기서 뭔가 사실은 이른 시간이지만 루이스 엔리케는 단안을 내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요 한 칸이 대략 한 6m 되거든요. 잔디 한 칸. 예. 그래서 네 칸이 한 64, 24 하니까 24, 5m 정도 됩니다. 25m에서 30m 간격, 공수 간격이 유지된 상황에서는 20% 내외입니다. 실점 확률이요. 네, 실점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30m, 25m, 30m 이상으로 벌어졌을 때가 실점의 80%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트 실점이랑 리스크 위험적 실점을 제외하고 80%는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격이 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간격이 벌어지면요, 그만큼 실점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공격을 전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벤투스처럼 항상 한 4칸 정도 안에 다 전환이 되게끔 시간을 줘버리면요, 득점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공격 전환 속도가 사실 빨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느린 전환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셋피스 실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0까지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뭐든지 명확하고 분명하고 한 90분 내내 좀 항상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우승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팀 아니냐라는 또 평가를 받는 건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안드레 고메스 선수 들어가고 전체적인 운영을 4백으로 완전히 굳히면서 움티티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반전. 근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경기력이 소폭 상승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세르지 선수가 지금 윙백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정말 골이 필요했는데, 자, 이 메시 선수가 뭐 하나라도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날 답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수아레스 선수가 넣질 못해요. 네. 자, 그래서 이날 뭐 바르셀로나는 애초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포메이션, 전략, 컨셉, 선수의 기용, 선수의 배치 일단 좀 완전히 좀 실패로 귀결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약간 우리가 저 골든타임 놓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전 안에라도 바꿨어야 돼요.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원래 하려던 거 안 돼서 15분 만에 바꾼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선수한테는 조금 미안할지언정, 그리고 자신에게는 약간 자존심에 상처가 될지언정 180분을 고려한다면 그때라도 바꾸는 게 오히려 좋았는데, 이 후반전은 사실은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바꿔놓고서 경기력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남는 문제가 또 있죠. 뭐냐? 세트 플레이 수비가 약하다. 결국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바르셀로나 측면을 공략해. 쿼드라도 만주키치. 바르셀로나의 세트피스 수비 약한 거를 또 최대한 활용해. 명확한 거 두 가지로 결국은 아주 깨끗한 3대0 승리를 거뒀고,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도 그 4대0이었지만 바르셀로나에게 한 2, 3%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부여했다면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0.5% 수준 아니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는 열심히 볼 거예요. 깜누에서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아주 작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전처럼 그때와 말이 똑같은데 결국은 아주 이른 시간에 바르셀로나가 골을 터뜨리느냐. 그리고 유벤투스가 정말 뭔가 좀 무리하다가 예를 들어 뭐 레드카드라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좀 모르게 될 수가 있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실점을 또 각오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과연 퍼부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애매함과 이제 정확함에서 3대 0이라는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의 경기 준비하셨죠? 네, 분명하고 명확함이 모호함을 이긴다. 2입니다. 2부입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위험 인물이 누굴까? 이 경기에서
로벤일 겁니다. 그 외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는 로벤이 평생 똑같이 하는데 수비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이 당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판토마임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 로벤의 신비한 복사기로 찍어낸 듯한 그 아주 신비하게 계속 똑같은데 상대가 당하는 그 플레이, 그 로벤 선수의 그 플레이 막는 게 일단 그 지단 감독이 생각한 명확함의 1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최대의 위험 인물들은 결국은 아르헨 로벤과 프랑크 리베리죠. 그러니까 양 측면을 고립시켜라. 이것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레알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지단 감독이 선수단 전체에 아주 주입을 잘한 것 같고 선수들이 그 전술에 따라서 아주 잘 움직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나오는 3연타 장면이 바이에른 뮌헨은 이쪽 측면으로 간다니까요.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알면서도 못 막는다고 계속 그러는 바로 그 측면인데요. 자, 로벤 선수가 하나, 이제 둘, 오는데 이건가요? 네. 봤죠? 하나, 네. 둘, 셋. 하나, 바디 페인팅 네. 이쪽. 네. 로벤 선수를 막을 때 결국 원리는 이거예요. 일단 로벤 선수를 가장 근거리에서 보통 이제 측면 수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측면 수비가 일단은 빠르고 로벤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그 스피드와 끈질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측면 수비의 방어 범위에서 이제 로벤이 더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다른 중앙 쪽에서의 커버가 빠르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것이 되면은 사실은 로벤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정말 잘했어요. 자, 마르셀로가 빠지니까 라모스가 와서 막고 그리고 카세미루가 또 버텨주고 자, 여기서는 토마스 밀러 선수가 연계를 하나 잘해줬어요. 하나, 둘, 자, 셋. 그러는데 지금은 마르셀로가 여기 있어서 지금 빠졌어요. 마르셀로는. 라모스가 잘했어요. 여기서. 라모스가 로벤을 1차적으로 잘 막아줬고 마르셀로가 좀 늦은 상황에서 그리고 마지막엔 또 누가 도움을 와줬냐? 카세미루. 막았어요. 아르헨 로벤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서의 활약을 고려하면 이 레알 마드리드전에서의 이 로벤 선수는 사실은 영향력이 별로 없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벤 선수에게 너무 바이에른 뮌헨이 좀 맡겨놓고 해결을 시키려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이 레알 마드리드의 이 세 명의 수비가 로벤에게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좀 흐트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반전은 좀 더 주도하는 경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로벤의 위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레알은 그걸 막아내는데 1차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로벤 영향력 없었다. 레반도프스키 없었는데 밀러는 또 잘 못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사비 알론소 선수는 뭔가 이 정말 초강팀과의 어떤 중요한 승부에서는 뭔가 좀 영향력이 역시 없어요. 예전 같은 어떤 패스에서의 영향력도 조금 줄어드는 데다가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는 항상 좀 느립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말 특히 이제 레알의 중원은 모드리치, 크로스, 카세미로 아닙니까? 뭐 모드리치와 크로스 선수를 사비 알론소 선수가 또 제어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벤제마라든가 호날두 선수도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동력 있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알론소 자리에는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을 이 경기가 또 좀 증명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사실 알론소 선수가 이 모드리치 선수에게 뒤따라오면서 지금 파울을 한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번개, 벼락 동점골을 얻어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알이 빨리 처리를 했어요. 여기서 자, 빨리 처리했을 때 이 호날두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정말 뭐 10번 칭찬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날두 선수가 예전보다 골수는 좀 줄었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호날두 선수의 아주 진가가 나옵니다. 이날도 숫자적으로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못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프리킥 자체가 지금 빠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모든 수비수들이 다 자신들의 골문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호날두 같은 선수에게는 최선의 오프 더 볼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제 찬스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카르바할 선수 이 볼도 정확했고 네. 이거를 한 방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하비 마르티네즈가 보통 저 상황이면은 어울리 크로스처럼 수비 라인과 키퍼 사이로 강하게 해주고 호날두가 끊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갖는 걸 대비해서 호날두를 견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호날두 선수 들어가다가 빠졌어요. 한 수를 더 본 거죠. 물론 공격수로서 기본이 되는 동작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 움직임이 좋았다고 봐야 되고 하비 마르티네즈가 선수를 더 잡을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레알 같은 팀하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자신들의
골문만을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가장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선수가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는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됐건 누가 됐건 누구 하나라도 호날두 선수는 봐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상대가 좀 빠른 타이밍에 올라온다고 해서 다 골문 쪽 보고 내려가고 있으면 호날두 선수는 멀리 떨어져서 골 넣기 좋은 위치에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알 마드리드와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 이 상황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아까 로벤 대 3인 마르셀로, 카세미루, 라모스의 이 항상 이쪽이 이기는 거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로벤이 꺾었어요. 마르셀로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로벤이 지금 1대1 상황에서 후반전 여기서 이겼어요. 카세미루도 지금 제쳤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이 토마스 뮬러 선수가 우리가 공간 찾아 들어가는 예술가라고 항상 불렀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 아까 호날두 선수 말씀드렸던 때처럼 오프 더 볼의 최대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뮬러 선수가 조금 성급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옵사이드를 안 만들었으면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로벤 선수가 계속 막히는 모습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만큼은 마르셀로와 카세미루를 뛰어넘었는데 거기서 뮬러 선수가 옵사이드 움직임을 했던 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었고 뮬러 선수는 이날 역시 최근에 안 좋은 그 시즌을 증명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작년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약간 걱정했던 대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거나 했을 때 백업이 없어요, 사실상. 백업이 토마스 뮬러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레반도프스키 선수 한 명으로 한 시즌을 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그는 또 순항을 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여기까지 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해라고 생각했지만은 토마스 뮬러 선수가 올 시즌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즌이 될 줄 몰랐었고 막상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없으니까 전문 스트라이커는 없고 뮬러 선수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날의 뮬러 선수는 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이 부재시를 대비해 놓지 않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결국은 불거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인물 하비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 선수가 원래 또 미드필더를 보던 센터백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로서의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바이에른 뮌헨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장면에서 하비 선수가 조금 무리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무리했죠. 그걸 왜 치고 들어? 여기서 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턴오버가 나와가지고 이제 레알의 역습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카드 받을 파울을 꼭 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벤제마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이면은 호날두 선수가 뭐 이걸 다 뚫고 갈 가능성도 있고 벤제마에게 연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숫자 상황을 봤을 때는 하비 선수가 과연 여기서 이거를 호날두 선수를 이렇게 넘어뜨렸어야 됐는가. 물론 이럴 때 이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뭔가 하다가 뺏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가서 무리한 플레이를 해서 이제 자기가 가져오려는 뭔가 그 심리가 발동을 한 장면인데 문제는 이게 57분 아닙니까? 근데 이랬으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카드인데요. 그리고 나서 한 4분 있다가 지금 57분 3분 정도인데 예. 여기서 사실 모처럼 지금도 람 선수, 로벤 선수 쪽에서 공격이 제대로 됐던 장면이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아마 이 장면도 두고두고 아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이날 보시면은 아까 로벤 선수가 고립되는 원인이 레알의 좋은 수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다른 선수들이 사실은 이런 공간을 조금 더 교란을 해줘야 로벤과 이쪽에서 람이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간으로의 좋은 움직임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없고 로벤에게 볼을 주면 마치 바르셀로나가 메시에게 주고 맡기듯이 알아서 해 모드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벤 선수가 여기서 좋은 선택을 하질 못해요. 자, 이제 뭐 계속 끌다가 결국은 람 선수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람 선수도 그냥 평범한 크로스 공격으로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람과 로벤까지의 아까 초기 연결은 좋았거든요. 거기서 지금 상대의 위험 공간으로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벤이 끌다가 람에게 주고 람이 단조로운 크로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직후에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자, 이제 레알이 이제 역습이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카드가 돼서 이분이 이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바이에른 뮌헨이 모처럼 로벤 쪽에서 괜찮은 상황이 될 것도 같았는데 그것이 중앙 쪽에서의 반대편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없는 바람에 뺏기게 됐고 역습에서 하비 선수가 3분 만에 경고를 2장을 받아버리는 정말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잉글랜드 코멘테이터들은 스투피드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이날 아주 최악의 날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바이에른은 완전히 좀 나사가 빠졌죠. 레알 마드리드의 아주 엄청난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강한 이유가 뭐냐? 뭐 이스코가 나오건 하메스가 나오건 아센시오가 나오건 바스케스가 나오건 모라타가 나오건 레알이 정말 지금 가장 순항하고 있는 최고의 원동력은 조커. 양질의 조커 자원들. 그러니까 다른 팀 가면 진짜 다 주전 뛸 법한 조커 자원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BBC가 들쭉날쭉한 시즌을 보내더라도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 상황에서도 아센시오가 잘했어. 네, 아센시오 선수가 아주 좋은 공간 움직임을 가져가줘요. 그리고 사실 로벤 선수가 지금 공격하느라고도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여기서 수비까지 할 역량이 안 되거든요. 네, 노벤 됐죠. 노벤. 노벤 아니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사실은 로벤 선수도 지금은 조금 더 이 아센시오 선수 공간 쪽을 막아줄 필요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뭐 76분에 한 명은 없고 로벤은 지쳤고 여기서 아주 편안한 크로스 그리고 발바닥 마무리. 이거는 역시 또 호날두 선수의 진짜 오프 더 볼과 결정력을 또 한번 보여줬죠. 노이어가 요전까지 엄청 많이 막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까지 가랑이로 안 들어가고 막았으면 거의 이날 신적인 활약이었겠죠. 노이어가 그거 하나 놓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알파신 리뷰에서 2경기 꽉꽉 채워서 알차게 보내드렸는데요. 1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승부 예측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분 명예 회복하셔야죠. 3경기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경기 근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주는 경기들을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경기들만 줘요. 자, 첫 번째 경기 얼마나 쉬워요? 되게 맨유와 아니에요. 첼시. 어때요? 맨유 쉽죠? 첼시요? 첼시 승. 첼시 승. 네, 그러니까 첼시는 두 가지 어떤 기본적인 첼시 우세를 점치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 12경기에서요. 맨유를 상대로 12전 7승 5무인가 그렇죠, 첼시가. 그러니까 맨유가 이긴 거는 저 한 2012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한 번 이겼고 최근에 첼시가 맨유를 상대로는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무리뉴 더비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한 판인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첼시에게 더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전적이라든가 올 시즌에 여태까지 또 FA컵에서 이긴 것까지 해서 첼시가 또 올 시즌에도 2연승인데 그 상황이 무리뉴로 하여금 뭔가 조금 더 무리수를 던지게끔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첼시는 응징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역시 맨유는 뭐니 해도 안더레트 원정이 분명히 녹록지 않을 것이고 맨유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서 이제 첼시를 만나게 되는 반면에 첼시는 8일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8일 날 경기하고 이게 16일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첼시의 요즘 특히 아자르 선수의 폼이라든가 첼시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안더레우트전에서 많은 것을 쏟고 올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무리뉴 감독이 안더레우트전에서 많은 것을 쏟았더라도 이 경기는 그래도 내가 한번 이겨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 그것을 오히려 첼시가 잘 활용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장 의원님은요? 저의 날카로운 턱선을 잘 보십시오. 네. 무승부. 저는 무승부 봅니다. 첼시의 최근 경기 내용이 주축 선수들 폼이 좋지가 않다. 네. 캉테, 코스타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고 아자르가 혼자 거의 풀어줘야 되는 경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맨유의 수비의 형태, 지금 형태 정도만 고려를 하면요. 다득점뿐만 아니고 득점이 이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요. 네.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게 첼시는 첼시 비교도 팬으로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순례대로 맨유 승리 예측해 좋아요.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사실 이 향후 2경기가 첼시한테는 그 1위 굳히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두 팀에게 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4위 싸움 맨유 이번 경기 진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예능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첼시가 앞서가도록 놔두지 않을 예. 겁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네. 4점 차로 좁혀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본머스 이기고. 맞히면은 이 예능감 예측이 최고의 예측이 아니에요. 될 근데 수도 충분히 있겠는데. 가능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더는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는 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번에 장 의원님부터 한번 가시죠. 세비야가 요즘에 좀 좋지 않죠. 레스터 시티전 지고 나서부터도 뭐 중간중간 이제 계속 나스리 부상 있었고 라미도 부상 있었고 뭐 비톨로 징계도 있었고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경기 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발렌시아가 어느 정도 부상자들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밸런스를 최근에 구축을 해놓고 있다. 발렌시아가 최근 홈에서 4연승입니다. 세비야전. 전체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세비야에게 그래도 강한 면모를 계속 홈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발렌시아의 한 점 차 신승이 저는 예상이 된다. 네. 네, 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그럴듯해요. 예, 네. 발렌시아가 최근 발렌시아 올 시즌에 가장 좋은 지금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골씩 넣으면서 지금 3연승 중이고 뭐 솔레르라든가 라토라든가 발렌시아가 또 키워낸 그 선수들이 아주 팬들의 기대에 잘 응하고 있고 여기에 뭐 자자라든가 오레아나 같이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들도 확실히 뭐 아주 꾸준하진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티미나 선수도 또 산티미나, 최근에 몸 무니르 상태가 올라왔고 다 조금씩 좋아지고. 그리고 엔조 페레스라든가 다니 파레오 같은 또 베테랑들도 최근에는 제 몫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렌시아가 지금 좋은 시기인 건 맞는데 세비야는 사실은 최근에 한 챔피언스리그 저 레스터전 포함해서 한 6경기 계속 못 이겼었죠. 못 이기다가 데포르티보전에서 이제 4골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야가 한동안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그 레스터전을 실족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네,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면 그 긴장감을 타이트하게 계속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그런데 그래도 지금 허탈한 상황이 5위하고 되면 한 6점인가 7점 차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직은 안심할 수 아직은 없죠. 안심할 네. 수는 없지만 저는 데포르티보전에 그 4골 넣으면서 승리가 터닝 포인트는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무승부. 발렌시아의 기세 그리고 세비야도 터닝 포인트는 했다는 거. 그 데포르티보전 하는 거 보니까 그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살아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승부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저를 흘려보세요? 아니에요. 감 보고 있어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저만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모를 때는 무조건 장지현 위원님의 반대로 가는 게 승률이 괜찮더라고요. 필이 올 갈까요? 때는 네. 반대를 찍어주잖아요. 그거 가라고. 세비야 갈까요? 네. 세비야 갈까요? 네, 세비야 세비야 승리? 알겠습니다. 세비야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어지네 이게. 아니에요. 자, 과연 마지막 경기에서도 저희 셋의 예측이 다 갈릴지 마지막 경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경기입니다.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주 강원은 일단 제주는 챔스 피로가 약간 있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일단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들 중심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강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공수에서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나 전술 운영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성실하고 좋은데 공격에서 마무리를 짓는 패턴 자체가 물론 정조국 선수 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근호 선수를 톱으로 놓고 김경중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득점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자체가 약하다. 제주의 3백을 뚫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약속된 플레이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엔 넣어야 한 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제주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이다. 조금 더 확률이 있다면 제주의 한 점 차 승리를 더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승리. 제주 승인 거죠? 예. 제주가 지금 최근에 사실 경기력이 수비에 있어서의 제주는 항상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집중력 미스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부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사실 선수들이 조금은 좀 급한 마음 그리고 약간 노련미 부족 이런 것들이 또 좀 드러나면서 결정력도 좀 살아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제주가 요즘 경기가 잘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권순영 선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권순영 선수가 발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최근 몇 경기를 빠졌는데 그 권순영 선수가 제주에서는 뭐니 해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민, 이찬동과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말 팀의 빌드업을 풀어주는 선수가 권순영 선수인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권순영 선수가 주말 경기에는 약간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출전할 준비는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권순영 선수가. 그런데 정훈 선수는 그래도 못 나요. 정훈 선수는 이제 한 3, 4주가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권순영 선수가 한 후반전에라도 조금 가세가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맨디, 마르셀로, 마그노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가 한 골차 정도는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내용이 또 지지부진하고 안 좋을 때 제주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그 카드가 효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주 승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주가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무승부를 예측하기도 약간 강원이 아직은 약한 따라오세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요. 아, 그렇죠. 자, 승부 예측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메뉴와 첼시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첼시의 승리, 장지현 해설위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맨유의 승리 예측했습니다.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도 세세 예측이 다 갈렸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무승부, 장지현 해설위원님 발렌시아 승, 그리고 저는 세비야 승리 봤습니다. 세 번째 경기인 제주와 강원의 경기는 만장일치로 제주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1부에서 정말 알차게 꽉꽉 채워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